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화 스크린처럼 그냥 앞뒤 좌우만 있는 2차원 벽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높이는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런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이 스크린은요. 3차원 공간의 일부고 심지어 시간까지 합쳐서 4차원 시공간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바로 이 생각의 전환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4차원 시공간을 이해하는 방법 유튜브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걸 중심으로 왜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랄까 우리의 일상적인 직관과는 좀 다르지만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베카르트 좌표계가 3차원 공간을 잘 설명했다면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에는 이 4차원 시공간이라는 틀로 우주를 봐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민코프스키라는 수학자가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또 기하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좀 명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공간은 공간, 시간은 시간,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잖아요. 뉴턴 역학도 그랬고요. 맞습니다. 3차원 공간 더하기 그냥 흘러가는 1차원의 시간 이렇게 봤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빛의 속도는 누가 보든 항상 똑같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기존의 틀로는 도저히 안 됐다는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관찰자에게 빛의 속도가 똑같이 측정되려면 시간이나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와, 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공간도 그렇군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3차원 공간에 시간 차원을 그냥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로 얽혀있는 4차원 시공간이라는 개념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이걸 머릿속으로 그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4차원이라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수학자 민코프스키가 이걸 시각화하고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아, 그 영상에서도 나왔던 그 다이어그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민코프스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죠. 보통은 좀 단순화해서 공간은 1차원 X축으로 그리고 시간 T축을 세로축으로 그려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축에 그냥 초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광속 C를 곱한다는 거예요. CT축이죠. 광속을 곱한다고요? 왜죠? 그래야 시간과 공간의 단위가 맞춰지거든요. 예를 들어 공간축 한 칸이 3억 미터라고 하면 시간축 한 칸도 1초가 아니라 1초 곱하기 광속, 즉 3억 미터가 되는 거죠. 일광초, 라이트 세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하, 단위를 통일시키는 거군요. 미터로. 시간도 거리처럼? 그렇죠. 시간과 공간을 같은 자로 재는 셈이에요. 야,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에서 빛의 경로는 항상 기울기가 45도가 되는 거군요. 1초, 세로 1칸 동안 정확히 1광초, 가로 1칸만큼 움직이니까요. 와, 이거 정말 기발한데요? 정확합니다. 이 45도 선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바로 빛 원뿔, 라이트 콘의 경계가 됩니다. 빛 원뿔이요? 네, 어떤 사건, 그러니까 시공간의 한 점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과거의 모든 지점들이 모인 영역, 과거 빛원뿔과 반대로 이 사건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의 모든 지점들이 모인 영역, 미래 빛원뿔이 만들어져요. 아, 과거랑 미래를 나누는 기준선 같은 거네요, 빛이. 맞아요. 그리고 빛보다 빠른 것은 없으니까 우주의 모든 물체나 정보의 경로는 이 빛원뿔 안에서만 그려집니다. 이걸 월드라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다이어그램 하나로 그 상대성 이론의 신기한 현상들도 다 설명이 되는 건가요? 시간이 느려지거나 길이가 줄어드는 거요? 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들의 시공간 축은요. 이 다이어그램상에서 서로 다르게 기울어져 보여요. 축 자체가 기울어진다고요? 네, 로렌츠 변환이라는 수학적인 규칙을 따라서요. 축이 이렇게 기울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이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가 보기에는 다른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와, 동시라는 개념이 절대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동시성의 상계성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시계가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 지연이나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 보이는 길이 수축 현상도 이 기울어진 축, 즉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GPS 같은 데서도 고려해야 하는 효과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GPS 위성은 지구 주위를 굉장히 빨리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지연 효과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오차가 누적돼서 쓸 수가 없게 돼요. 아주 현실적인 효과죠. 잠깐만요. 아까 사건의 순서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동시성의 상대성 때문에요. 그럼 혹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생길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총을 쏘고 나서 표적이 맞는 걸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표적이 먼저 맞고 나서 총알이 나가는 걸로 보인다거나?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과관계는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민콥스키 시공간의 또 다른 핵심이 뭐냐면 시공간 간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관찰자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면서 측정하든 간에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일종의 불변량입니다. 불변량이요? 네, 만약 사건 B가 사건 A의 미래 빛 원뿔 안에 있다면, 즉 A가 B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관계라면 이 두 사건 사이의 시공간 간격은 시간적인 성격을 가져요. 그리고 이 경우엔 누가 어떻게 보든 A는 항상 B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순서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아, 빛 원뿔 안에 있으면 순서는 절대적이군요. 맞습니다. 원인은 언제나 결과보다 먼저 와요. 빛 원뿔 바깥에 있는 사건들, 그러니까 서로 빛의 속도로도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는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건들 사이에서만 관찰자에 따라 순서가 달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없는 관계고요. 그렇군요. 이게 바로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죠. 인과율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시간과 공간이 그냥 텅 빈 무대가 아니라 서로 막 얽혀서 하나의 4차원짜리 시공간 직물 같은 걸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빛의 속도를 기준으로 모든 움직임이나 인과관계를 딱 정해놓고 있고요. 이야,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코프스키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런 완벽한 기하학적인 옷을 입혀준 거죠. 이게 단순히 수학적인 표현을 넘어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통합,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민코프스키 시공간은 근데 중력이 없는 아주 평평한 시공간이었잖아요. 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배경이죠. 만약에 이 시공간이라는 직물이 아주 무거운 물체,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휘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길이죠.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그 질문으로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흥미로운 탐구가 되겠지만 오늘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평평한 시공간이 아니라 휘어진 시공간이라니.